예, 주요 이슈들도 정리해보고 수급 동향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단연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해 열리니까. 가장 기대감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목표치를 얼마나 내놓을 것이냐 하나하고 네. 돈을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인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소문난 전체에 좀 먹을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하는데 우선 이번 양회에서 안 봐도 또 뻔한 게 가장 강조할 거는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를 내세우려고 그러겠죠. 양회를 네. 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영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직접 기자회견도 못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과거와는 틀린 또 양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부문별로 보면 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3%로 제시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레인지를 작년처럼 둬갖고 2.5에서 3%로 줄 것이다. 아니면 아예 불분명하니까 제시를 안 할 것이다.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도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 문제예요. 네. 중국은 통계를 좀 마사지를 한다고 좀 일각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예. 있죠. 그래서 중국의 실업률은 4%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실업률 비교하면 새 빼빨이 피갔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한 거예요. 인구수가 워낙. 예, 그래서 이제 많으니까.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네.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정이나 통화 문제.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을 3.5% 이상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많게는 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국채, 특별 국채 발행하고 지방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정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소비 관련해서는 공공소비라는 개념이 이번에 양회에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공공소비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걸로 정부가 확충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맞물이 돼갖고 예.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걸 공공소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개념하고 그다음에 신인프라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을 자아냅니다. 작년 양회에서는 외상투자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외상투자법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엄청나게 차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다 내놔라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이 정반대잖아요. 네. 미국, 중국 워낙 삐걱삐걱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액션이 나올지가 제일 궁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약간 좋게 하려고 했어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다 화웨이 보니까 행정명령 1년 연장하고 추가 제재도 지금 한다고 오늘 보도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 좀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액션이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또 작년 이전으로 또 회귀할까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번에 강조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소비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은 아무래도 좀 무역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 네. 그러면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수로 메꿔야 내수에서 되니까.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이 인프라 투자인데 신인프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과거와는 다른 인프라라고 얘기했고 신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항목별로 보면은 7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속철도 관련 네. 부분이고 그다음에 5G 귀지국, 데이터 센터, AI, 스마트 공장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 관련 섹터를 꼽는다면은 약하게 고속철도고 아주 밀접한 게 5G 그쵸. 그리고 AI도 일부 종목들이 여기 연관이 돼 있다. 데이터 센터나 AI도 다 여기에 묶어서 생각해도 되지 묶어서 않겠습니까? 생각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5G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포인트들 짚어 주셨어요. 특히 이제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부양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측에서 진짜로 경제 목표 한 2%대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시장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도 보기에도 해보고.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 했다가 달성 못하면은 그야말로 좀 낭패고요. 그러게요. 2.5에서 3%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자존심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해할 것 것 같습니다. 같고. 한번 김용명 관전 앵커 포인트가 판단 많습니다. 한번 좀 믿어보죠. 안 할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전 포인트가 어느 때보다 참 많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내 증시에 얼마나
이게 훈풍으로 수혜로 돌아올 것이냐인데 글쎄 이거는 약간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양회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양회 열리는 날까지 딱 봐서 21년간이죠. 올해까지 포함해서 18번이 올랐어요. 상해 증시. 상해 증시가 우리 증시는 그렇게 뭐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상해 증시가 강하다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양회 기간 중에는 어떻게 됐었나? 20년 중에 11번 오르고 9번 빠졌어요. 그러면은 반반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작년까지 그 5년간 연속으로 양회 기간 동안에 상해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변수가 있어요. 그 양회가 보통 2주간 열리는데 네. 올해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1주간 열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양회보다 오히려 한한령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5월 13일이었나요? 한번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 주석하고 통화를 했었죠. 네. 뭐 인민일보에서는 그 얘기를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2월 달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올해 틀림없이 방한을 한다. 네. 방한하게 되면 한한령은 해제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삐걱삐걱거리면서 중국 패싱해라 지금 압력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올해 중국 관련주들은 가장 큰 이슈가 한한령 해제 문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수급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좀 세 개 네 개 섹터 정도를 봤는데 우선 게임주예요. 판호가 지금 3년 동안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억울한 게 작년에 미국하고 일본 게임 회사들한테서는 판호를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중국에 가 있는 게임들은 3년 전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구 시대 게임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이 NC소프트나 펄어비스나 네오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은데 수급 보면은 게임주 수급이 단연 좋습니다. 네. 왜 수급이 좋느냐? 1분기 실적이 단연 좋았기 때문입니다. 뭐 워낙 코로나19 여파로 있었고. 뭐 언택트 소외주죠. 사실 뭐 게임주도. 그래서 뭐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NHN이나 게임빌 같은 회사도 상당히 좀 수급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이런 회사들이고. 예. 화장품주는 그나마 LG생활건강이 좀 나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수급이 완전히 꺾였어요. 두 회사는 주가가 완전 거꾸로 움직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못했다기보다 LG생활건강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수급이 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저께 한번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 재고품 국내 판매 이런 이슈도 조금은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고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지금쯤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이 영 안 좋습니다. 네. 뭐 세 종목 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나마 오이솔루션 정도면 수급이 괜찮고 나머지 KMW나 RFAIC는 수급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종목들 수급을 요새 밀착할 필요가 있어요.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붙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5G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한한령과 또 5G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유가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뭐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유가 상황 자체만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여러 번 언급했던 표현인데 언제부터 국제유가 30달러가 안정화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어쨌거나 요즘에 30달러대에서 좀 지켜주면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지금 30달러 때까지 올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예. 근데 유가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전망도 좀 가능할 것 때문에. 감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게 사우디에서 증산 발표를 하면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빠지니까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했었죠. 그러고선 근데 중요한 게 감산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감산이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 주간 단위 원유 재고가. 네. 사우디에서는 감산을 7월부터 더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움직였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예. 바로 경제 재개입니다. 네. 경제가 재개되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재개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24시간 돌리고 있다는데 여기서 한번 뭐 확진자 몇 명 나왔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좀 뒤집혀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는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기점 가격 정도를 40달러로 보면 돼요. 왜 40달러로 보냐면은 유가가 사우디가 그 증산 발표를 했던 시점 3월 달에 그때가 유가가 딱 40달러대였어요. 네. 거기서부터 수식 낙하를 시작했잖아요. 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유가는 어느 정도 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유가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하는데 다른 지표를 뭘 봐야 되느냐? 구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은 닥터코퍼, 그러니까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리 가격이 3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3월 달은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등 추세 자체가 꺾이질 않고 있어요. 이게 계속, 근데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유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리 가격이 꺾이면은 유가도 꺾일 것이다. 그래서 유가를 보는 것보다 그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좀 움직인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구리 가격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4월 말에 급반등했던 타이밍이나 구리 가격의 이런 지속적인 상승세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 경기 회복 그다음에 경제 경제활동 재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가 유가와 관련해서 가장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지금 코스피가 2,000선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다 같이 힘들게 보내놓고 중간에 이제 원유 ETN 쪽으로 빠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속상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여기 어떻습니까? 되게 중요한 게 5월 달에 그 원유 ETF,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텍스 WTI 원유 산물 H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5월 들어 55% 올렸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이는데 파란 선인데 파란색은 별로 5월 달에 안 오른 것 같죠. 저게 55% 올랐는데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지금 가격이 이랬습니다. 16,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빨간 선으로 보여지는 게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여기서 5월 달에 순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번 보세요. 개인들 그 5월 달에 그 ETF 판 사람들이 수익 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손해보고 파는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파는 이런 단계고 정말 그 ETF하고 개인 매매는 그 역외상 관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신나게 빠지는데 개인들이 신나게 사고 이런 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매매가 이루어졌고 더 지금 그 가슴 아픈 거는 ETN입니다. ETN은 만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가 시장을 조성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됐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ETN 가격은 오르지 못했어요.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ETN 샀던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정말로 자제하시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석유주, 화학주 좀 그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유가가 올랐는데 정제 마진이 좀처럼 5월달에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S-오일 정도면 수급이 좀 좋고 다만 이제 그 오늘 LG화학 어제 오늘 LG화학이 불같이 들어오고 오늘 수급에 오늘 그 대장주를 하나만 꼽으면 LG화학인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정유주 그 화학주 맥락으로 꼽을 수는 없잖아요. 2차 전지 맥락으로 꼽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직은 수급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화학주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수급 동향과 특징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제까지 개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지수 올라오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이 LG화학, SDI입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우리나라 호재 만발이에요. LG화학은 세계 1등이 됐죠, 드디어. 그리고 SDI는 전고용 배터리, 그러니까 올솔리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서로 협업 관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그 수장이 만나기도 했었고. SDI가 관련되겠죠, 직접적으로는. 그런 호재가 만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SDI나 LG화학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정받으면 한번 편입해서 지금 SDI 또 많이 올랐잖아요. LG화학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편입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현대차도 그저께 쌍끌이 났었는데 딱 하루였습니다. 그게 백신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요새 수급이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네. 근데 못 사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실리콘웍스, MC넥스 뭐 이런 종목들도 좋고 아까 앞에 코너에서 ITM 반도체 언급이 됐었는데 ITM 반도체는 외국인이 어제까지 9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그 두 수정이 만났을 때 해도 참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 네. 이미 너무 부담스러운 종목이 되긴 손이 했는데. 좋아는 보이는데 내 손은 못 나가죠. 그러게요. 네. 예, 근데 기관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ITM 반도체 역시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글쎄 지난주와 또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네. 어떻게 소장님의 스탠스도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근데 내가 주식을 사면 조정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건 하는데 또 슬프잖아요. 지금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제일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고포주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한 분들이 고포주를 여기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같이 추격해서 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살만한 종목, 적당한 가격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잘 나가는 고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포주만큼 올라갈 때 탄력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고포주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택하는 게 해답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역시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베팅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답입니다. 그래도 약간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선택의 폭은 지난주보다는 좀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좀 높아지기를 응원하도록 하죠.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